여기 이제 보시면은 오늘 투자 문제 시장이 급속히 안정화되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상당히 불만스러운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많은 그런 미국과 이란의 MOU 합의안을 도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많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주가나 유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히 아주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신 분이 제임스 션 박사니까, 제임스 션 박사는 아주 독특한 그런 시각을, 미국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브릿지 영부인과 만찬을 마친 이후에 베르사유 궁전을 나서면서 기자들이 MOU에 서명하셨습니까? 라고 묻자 네, 서명했습니다. 베르사유에서 서명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임스 션 박사 이야기가 소수 의견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견해에 대해서 대부분의 전문가는 반대를 하는데 제임스 션 박사는 에코노미스트로 완전히 다른 견해를 피력하는 겁니다. 제임스 션 박사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합의는 압도적인 압박과 무력을 통해 적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서 미국의 실익을 챙긴 힘을 통한 평화 교류의 구체적인 성과입니다. 대다수의 정치 관련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과거 캠프 데이비드 협정 때처럼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이죠. 오늘날의 비판론자들은 미국의 군사 경제적 지렛대로 이뤄낸 현실적인 전략적 성과를 실현 불가능한 완벽한 평화라는 잣대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완벽한 상대방의 굴복이 없었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주장이고 그게 사실입니다. 이번 합의는 테러 대리 세력으로 작동하던 정권들을 시장과 제도권 안의 정상적인 주권 국가로 체질을 개선하려는 역사의 거대한 진전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정치 관련 지역 관련 전문가들이 대부분인데 에코노미스트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해석을.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임스 션 박사 같은 해석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동시에 테헤란이 대리 세력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국가처럼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틀이 바로 이번에 양의 각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최상의 긍정론을 보시는 겁니다. 특히 투자자에게는 대단한 긍정론이다. 이게 캐나다의 에코노미스트인 제임스 션 박사의 주장인 겁니다. 캠프 데이비드 협상은 지금 충격받은 척하는 전문가들의 평론에는 맞지 않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거대한 지역적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이집트를 파멸적인 전쟁의 고리에서 빼내고 시나이 반도를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과제들은 나중에로 미뤘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이번 합의안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집트 내에 배신자로 몰리고 결국 나중에 암살을 당했는데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이. 오늘날의 워싱턴과 월스트리트 비판자들은 자신들은 절대 만들어내지 못했을 가상의 최대주의적 대안과 비교해서 실제적인 전략적 성과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이란을 완전히 몰락시켜야 되는데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번 합의안이 미흡하지만 똑같은 사례가 캠프 데이비드의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 상황과 같다. 일부는 얻고 일부는 못 얻었다 이야기인 거죠. 그죠?
해겔의 렌즈를 통해 보면 이것이 바로 역사가 실제로 전진하는 방식입니다. 강압적인 최대 압박의 시대가 정이고 이란의 핵 가수와 대리 세력이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잠정적인 합이 나오게 됩니다. 테러 대리인처럼 행동한 적들을 시장과 제도에 편입된 정상적인 주권 국가로 전환한 것이 정반 합의라는 거죠. 불완전하지만 대단한 성과라는 겁니다. 힘을 통한 평화 전략의 결과를 지금 얻어낸 것이 이번 합의안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글로벌 평화 배당금을 받기 시작할 것이다. 시장은 대단히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일 것이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증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정치 전문가들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견해의 제임스 박사의 주장인 겁니다. 볼테르는 완벽함은 좋은 것의 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진짜 무책임한 것은 합의에 서명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말잔치를 재단 삼아 어렵게 얻어낸 합을 전형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이집트를 전쟁 시스템에서 이탈시켰습니다. 그러나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이집트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완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나이 반도는 찾아냈습니다. 자국 땅으로. 주고받았다는 이야기죠. 핵무기를 차단하고 힘을 통한 평화를 입증하고 테러의 비즈니스 모델을 고갈시키는 이러한 합의는 평론가들의 가식적인 순혈주의를 마땅한 회의론으로 대한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재편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시장을 안정화시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완전히 다른 주장을 펼치신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하셔 가지고 도움되시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시장은 이번 합의안을 통해 가지고 전문가들의 경고나 뭐 그런 데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동안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죠. 오늘 볼테르가 완벽함은 좋은 것의 적이다. 완벽함은 좋죠. 정치는 경제하고 달리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 완벽하기가 어려운 데 같습니다. 주고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전에 쓴 글인데 트라팔가 해전, 트라팔가 해전에서 영국의 넬슨 제독이 활동을 했는데 영국이 100% 이긴 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일단 프랑스의 무력을 꺾어 가지고 한숨을 돌린 전쟁인 거죠. 꼭 그와 같은 것이 이번 합의안 도출이다. 이런 글을 6월 13일에 쓴 겁니다. 제임스 온 박사가. 굉장히 통찰력 있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합의안에 대한 불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제임스 온 박사의 견해를 한번 참조해 보시죠. 저는 이란과의 합의가 성사될 것이라고 믿는 지역의 진영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유가는 떨어지고 금리도 그 뒤를 따를 것이고 호르무즈 위험 프리미엄이 시스템에 빠져나감에 따라 글로벌 경제 전반에 진짜 배당금이 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합의는 전쟁의 끝이 아닙니다. 전쟁의 조건을 바꾸는 결정적인 승리입니다. 6월 13일 글입니다. 트럼프의 이란 합의는 트라파가 모멘텀입니다.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는 못하더라도 누가 결정적인 무기를 쥐고 있는지를 결정짓는 단 한 번의 잔혹한 승리를 말합니다. 이번 합의는 호르무즈 해협을 테헤란의 손아귀에 빼앗아 전 세계 석유 공급을 무기화하는 이란의 능력을 박살낸 것입니다. 이 합의는 이란 정권에 살아남더라도 그들의 가장 위험한 지렛대인 에너지 블랙메일, 위협, 핵의 모호성, 글로벌 지하들을 부추기는 자금줄을 뜯어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비판론자들은 아우성을 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합의가 완료되면 넬슨 제독이 트라파가에서 나폴레온 함대를 전멸시키면 누가 바다를 지배할 것인가를 결정지었던 것처럼 세력균형이 뒤바뀐 순간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하드 폭력의 주요 후원자가 위협 요소를 빼앗겼을 때 위험 프리미엄은 단순히 주요수뿐만 아니고 안보와 투자 환경 전반에서 리스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승리를 기대하는 사람한테는 실망스럽지만 이번 승패가 전쟁의 양상이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줄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트라파가르 모멘텀이 어떤 부분인가라고 이런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영국의 넬슨 제국이 이끄는 해군이 트라파가 앞바다에서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를 전멸시켰습니다. 단 한 번의 결정적 승리로 나폴레온의 영국 침공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었고 이후에 100년 넘게 영국이 세계바다의 패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전체 전쟁을 당장 끝내지는 못하더라도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고 앞으로의 주도권을 누가 질지 결정짓는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순간을 뜻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긍정적인 반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나치게 여러분들 우호적인 시각이다. 그다음에 여러분 제임스 존 박사가 6월 13일 날 그냥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투자는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2027년도 S&P 500의 목표치가 많이 될 겁니다. 2026년 연말에는 8,000에서 8,400 정도까지 될 겁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임스 존 박사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비관론자들이 꽥꽥하더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좀 쌀 때 계속 투자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세상을 보는 관점이 시각이 완전 서로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정치 전문가들의 의견도 보지만 이렇게 제임스 존 박사처럼 경제 전문가 중에 독특한 시각을 가진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한 번 정도 사안을 독립적으로 한 번 정도 더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비전의 차이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계열 투자를 한 사람입니다. 비트코인을 투자하거나 MSTR을 투자하거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MSTR이 발행한 연구 우선주인 STRC를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기분이 엄청 나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결국은 여러분들 장기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5년 후에 10년 후에 15년 후에 심지어는 20년 후에 자기의 선택에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이제 생각을 확정하고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세상에 별별 사람이 다 많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닌데 그냥 사업체를 운영하는 회사가 본인들의 재무 전략의 일환으로 선택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아주 성실한 전문가인 스트라이버사의 부사장 되시는 분이 이반 호로비츠라는 미국의 팜하우스라는 상장회사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닙니다. 이분을 모셔가지고 인터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가. 그래서 우리가 견문을 좀 넓히기 위해 가지고 이런 상장회사 CEO가 본인들의 재무 전략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비전은 뭔지 그걸 한번 들어보는데 이게 CEO지만 개인하고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기업의 CEO가 하는 거나 개인이 하는 거나 거의 차원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인터뷰를 한번 풀어온 겁니다. 상장자 CEO가 비트코인과 디지털 신용에 올인한 이유 6월 18일 방송입니다. 조 버넷이라는 아주 성실한 스트라이버사의 부사장 그리고 이제 초청해 가지고 대화를 나눈 사람은 에반 호로비츠라는 팜하우스 회사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회사는
팜하우스라는 회사가 이 팜하우스라는 이런 핵심 결론이 뭔가 하니까 대차 대조표에 금도 사고 그다음 비트코인도 사고 그다음 13%짜리 이름들 배당을 주는 것도 채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똑같은 대차 대조표를 그런 자산을 축적할 수가 있는 거죠. 에반 호로츠는 정부나 거대 결제기업 같은 게이트키퍼가 통제할 수 없는 허가 불변한 자산의 중요성을 깨닫고 본인이 세운 상장사 팜하우스의 재무구조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대차 대조표를 혁신한 겁니다. 에반 호로비츠 CEO는 인리적인 법정 화폐 발행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인플레이션 활성화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 원금 보전을 위해 역사가 깊은 안전자산인 금과 종착지 자산인 비트코인을 7대3 비율을 용합한 안티 디베이스먼트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습니다. 금을 투자를 많이 하네요. 7대3. 제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사례를 소개하는 겁니다. 상장사 이름 CEO가 금의 70%를 투자하네요. 저는 반대로 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70% 금의 30% 할 것 같은데 어떻든 들어보시면 케이스 스타디라고 보고 금의 낮은 변동성과 용이한 담보대출 능력을 활용해서 비트코인의 높은 대칭적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M2 통화량 평장을 완벽히 초과 달성하게 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금은 연평균 수익률이 9% 정도 되니까 채권을 가지는 대신에 금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비대칭적 변동성 크지만 연평균 수익률이 25% 29% 되는 자산인 비트코인을 30% 정도 포함한 거네. 그지? 그렇게 본 거네요. 이게 전부가 다 뭡니까? 통화가치 하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재무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지? 기업의 단기 달러 여유 자금을 단순히 현금으로 쥐고 있는 대신에 비트코인 기반의 고수익 디지털 신용에 예치해서 회사의 서브 및 고정 운영 지출을 완전히 상쇄한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100달러 주변에서 움직이니까 현금 대신에 세타 SAT를 사가 13% 배당을 받아 가지고 변동 비용을 상회하네요. 그러니까 70% 금 30% 비트코인 그다음 나머지 일부를 세타를 사는 거네. 세타를. 시장이 급락하는 적색의 날을 오히려 추가 매수의 녹색 신호등으로 바라보며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장기적 지속적 관점의 투자가 전 세계 커뮤니티와 불을 바꿀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상장사 CEO가 그 회사의 대차 대조표를 안티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그러니까 완전히 뭐죠? 자산가치 보존을 위해 가지고 금 비트코인 SATA 세타를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자산을 운영한다. 그렇게 이름 정리했네. 그러니까 비전이 좀 다른 거죠. 보통 사람들하고. 안티 디베이스먼트란 우리 상장사의 자산으로 철저한 하드머니 중앙통제기관이나 CEO가 존재하지 않는 가장 희소한 두 가지 상품 자산을 보유한 것입니다. 금과 비트코인. 정부가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화폐 공급이 평창하고 있습니다. 당장 밤새 느끼지 못하더라도 블런치가 24달러에서 55달러 치솟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이 금은 가장 안전자산으로 비트코인은 최종자산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자산을 구성해 가지고
M2 통화 공급량 확장에 대해서 금과 비트코인은 두 원자재로 보지 않습니까? 금을 원자재로 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을 원자재로 보지 않습니까? 하나의 바스켓에 담아 M2 통화 공급량 확장을 초과 달성하는 기업은 우리가 상장사 가운데 최초일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이 양반들이 갖고 있는 비전과 통찰력을 한번 우리가 참조하는 겁니다. 과거 정부들은 비트코인을 막으려 했고 경쟁화폐를 원치 않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수학과 인프라로 정교하게 엔지니어링 비트코인은 전 세계 전자기기를 동시에 파괴하지 않는 한 멈추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드 라운드로 조달한 달러 자금을 그냥 현금으로 쥐고 있는 대신에 13%의 수익을 주는 비트코인 기반 디지털 신용상품인 세타, SATA나 SDRC를 애치해서 회사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관련된 대차대조표 혁신이지만 개인이 주는 메시지가 심대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회사의 공식적인 재무 목표는 70%의 비트코인과 30%의 금자산 배분입니다.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으면서 달러를 활용해 분기별로 이 균형을 엄격히 리밸런싱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네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렇게 뭐 밝게 안 보내. 이분은 정부나 은행에 의한 자산이 동결될 수가 있고 스테이블 코인 뿌리가 되는 은행이 무너질 때 구속되지 않으면 디패깅이 발생할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적 위험성에 대해 저는 전혀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최근 AI 산업이 투자 경제에 엄청난 자금을 빨아들이며 비트코인의 유동성 역풍으로 작용했지만 실리콘밸리의 IPO 엑싯 자금은 결국 다시 가장 희소한 자산인 비트코인으로 순환 매수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왜 자꾸 내리냐 이렇게 되면 궁금함을 가지겠죠. 그럼 몇 개월 동안 내리면 또 어떻습니까? 결국은 오를 건데.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전이나 총탄력을 한번 보는 겁니다. 시장에 피가 많이 흐를 때 부가 태어납니다. 역사적으로 모두가 두려워해서 던질 때가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뭐 비트코인 계열 투자는 워낙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철학을 갖고 이분처럼 여러분이 참조를 한번 하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 이제 오늘 시장 반응이 가격이 예외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스트레치, 비트코인을 사수 모으기 위해서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여러분들 투자하는 것이 85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4% 정도 지금 사면은 14% 정도 디스카운트 된 가격에 살 수 있는 겁니다. $100짜리를. 사기가 아주 좋은 시기죠. SDRC가 1개월째인데 5일 가격을 보더라도 여기 5일도 여러분들 10% 이상 떨어졌네요. 그리고 이제 스트라이브사라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스트라이브사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1일 배당 주식을 판매하는 1개월 동안 6% 떨어졌고 5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열받은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많이 떨어지니까 MSTR 마이크로 스트리트장에서 우리는 32년치 배당금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투자자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년에 17억 불 정도의 배당을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가치는 550억 불 정도 됩니다. 32년 정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런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저는 좀 이상한데 현금이 있으면 이때는 사기가 참 좋은 시기 같죠. 다시 6만 원대로 들어가기가. 지금처럼 SDRC 같은 경우는 사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14% 정도 떨어졌으니까 완전히 14% 먹고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기 때문에 공매도가 많이 일어난 것 같네요. 여기 보시면은 조 버넷이 굉장히 사리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 분야의 상당한 전문가인 릴 알덴이 실적 발표 전화회의에서 비트코인이 최고점 근처였는데 하락장의 생존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질문이죠. 실제 하락장이 찾아왔고 회사는 생존 모드에 돌입해 있습니다. 린이 참여했던 두 번째 전화회의 당시에 SDRC는 성과가 좋았고 액면가 수준 $100 수준이었는데 그때 SDRC 상단의 레버리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빚을 지고 그런 대형 투자자들이 산 것이 여러분들 강제 매매되는 그런 상황인 모양입니다. 현재 SDRC는 액면가 대비 14% 하락했습니다. SDRC 상단의 레버리지로 인해 대규모 청산 이벤트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채를 지고 가격이 안정될 거라고 봐가지고 베팅했던 사람들이 가격이 내려가면서 강제 청산되기 때문에 가격이 더 내려가는 그런 시기가 지금 도래한 거죠. 아주 예외적인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조 버넷 스트라이프사 이름 CEO가 재미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기가 없는 의견입니다만은 만약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SDRC 배당금 지급을 누락한다면 그때는 뭐 비트코인이 그냥 망한 거하고 같은 상황인 겁니다. 비트코인이 망하면은 그런 배당금 지불할 수 없겠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SDRC는 변동성이 굉장히 낮은 상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할 수도 있는 거죠. 내일 비트코인이 25,000달러까지 떨어져서 2036년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어찌된 일인지 스트래티지가 단 1달러도 추가로 조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모든 배당금을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뭐 시장 상황을 누가 정확하게 그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조 버넷이 여러분들 뭐 결론적으로 뭔가 하니까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안티 프레자일 더 단단해지는 자산이 될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시장은 목표 범위 안으로 잠시 이탈하는 것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이번에도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망하거나 그런 일은 뭐 일어나기가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데 여기 이제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냐 보니까 아마 비트코인 가격이 일단 떨어지고 그다음에 MSTR을 32개 팔았던 그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준 것 같지 않거든요. 그 내용을 비트코인이 급락한 것이 한 요인이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첫 비트코인 매도가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그렇게 여러분들 분석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레버리지 청산 어김없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일부 고래 투자자가 SDRC를 담보로 추가 레버리지를 일으켜 가지고 SDRC를 많이 투자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100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 레버리지를 일으켰으리랍니다. 확보한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쇄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예상 밖의 가격이 80불대 수준까지 내려가는, 이게 굉장히 유력한 설명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트라이브사라는 세타라는 그런 경쟁 상품이 치고 들어오고, 그 경쟁 상품이 또 일일 배당 주식이니까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너무 이렇게 많이 내려가 버린 거죠.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사람이 계속, 여러분들 저는 별로 시장을 강의 준비할 때 빼고는 계좌를 별로 이렇게 뭐 몇 주 만에 한 번 심심할 때 보는 거니까. 그런데 매일 보시는 분들은 열을 받을 수밖에 없죠. 리치님 고맙습니다. 항상 후원하시네요. 오수님 고맙습니다. 여유 있으면 열심히 모으시기 바랍니다. 6만 3천 불 때 살 수 있는 건 엄청난 행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담 리빙스턴 가장 열정적인 전문가가 사람들이 하도 우울해하니까 한 말씀 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매달 지급해야 되는 배당금이 $100당 53,800달러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7.7개월분의 현금 보유액도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격 변동은 비트코인 가격이 50% 하락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고, 세타가 개인 투자자 자금의 일부를 흡수한 것도 영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80불까지 떨어지는데 은퇴자들 같으면 굉장히 좋은 기회 같은데, 그래도 사람들이 겁을 먹겠죠. 오늘 제시 마이어스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했네요. 아주 길게. 핵심은 뭔가 하니까 대형 투자자들이 SDRC 가격이 계속 유지될 걸로 보고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7%의 돈을 빌려가지고 13% 이익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 많이 투자해놨는데, 그게 뜻밖의 이런 가격이 내려가면서 공매도가 계속 진행 중인, 그게 청산, 포트폴리오를 최대 20배 레버리지를 해서 SDR 더 매수하고 수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가격이 내려가며 강제 청산되면서 아마 가격이 하락하는 것 같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겠네요. 그죠? 세타도 많이 내렸지만 SDRC도 아마 조만간에 한 12% 정도 올릴 것 같습니다. 배당금을. 자, 여유자금이 있으면 좋은 기회죠. 자, 오늘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 참 대단하네요. 여기 여러분들 오늘 일론 머스크의 붙박이 글입니다. 붙박이 가장 위에다 글을 올렸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마크 앤드리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거든요. 1971년도에 난 사람인데 창업자이자 초기 투자자로 엄청난 부를 모은 사람입니다. 넷스케이프를 창립하고 벤처캐피탈을 운영하고, 그런데 수십 페이지짜리 논문을 쓴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다는 그런 칼럼을 가지고 훈련을 어떻게 받았는지 글을 그렇게 잘 써요. 마크 앤드리슨.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고정 댓글로 올려놓은 겁니다. 이 글을 스페이스X와 지각 있는 태양. 여러분 이 글이 수십 페이지짜리입니다. 수십 페이지. 참. 수십 페이지짜리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야,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글 쓰는 훈련들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수십 페이지짜리. 스페이스X가 비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이걸 보니까 공모가에서 이런 많이 조정되겠지만 궁극적으로 많이 오를 것 같기도 하다 생각이 드네요. 마크 앤드리슨의 수십 페이지짜리 논문에서 여러분들 그래프만 뽑아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그래프만. 글은 다 못 읽고 그래프만 이렇게
여러분 그래프만 본 겁니다. 그래프를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사업가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요 몇 년 사이에 지표들이 폭발적 성장을 하네요. 폭발적 성장. 예, 이 그래프가 뭔고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우주산업에 뛰어들고 난 다음에 로켓 발사 비용이 현저하게 줄었네요. 나사가 운영할 때 킬로그램당 54,500원이 들었는데 500달러가 들었는데 지금 스타쉽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100달러에서 500달러 수준까지 줄인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기여를 한 거네요. 지구 궤도 도달 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한 겁니다. 혁신적으로. 여기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사이에 그냥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지수적 성장. 스타링크가 1천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1, 2년밖에 안 걸리는 겁니다. 1, 2년밖에. 폭발적인 성장, 가입자 성장세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들이 모두 다 지수적 성장인 겁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냥 폭발 성장하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스페이스X가 여기 보시면은 스페이스X가 1957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전 세계가 우주로 쏘아 올린 누적 탑재체 수량을 비교한 그래프인데 반세기 넘게 쌓은 기록을 스페이스X가 단기간에 추월해 버린 겁니다. 실제로 스페이스X는 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지구 궤도로 보낸 총 질량의 83%를 혼자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성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지수적으로. 놀랍네요. 그래프만 딱 보고 야 이게 대단하구나. 모든 지표가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들 그 엔진 및 엔진 관련 기구를 다 합쳐가지고 부스터를 하지 않습니까? 재활용 부스터의 발사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예. 일론 머스크가 진짜 참 대단한 인물 같아요. 예. 로켓 부스터의 재사용 기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폭발적으로.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테네시주에 있는 클로스터 XAI의 여러분들 훈련센터 데이터 센터 일반적인 업계 기준으로는 기획과 가동까지 3, 4년이 걸린 프로젝트를 4개월 만에 완성하는 초인적인 속도 모든 게 다 초인적이네요. 그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가장 논쟁이 됐고 저도 강조했던 것이 스페이스X의 매출 가운데 압도적인 비중을 AI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좀 너무 비중을 높게 잡았다. 그렇게 해서 가격이 좀 비싼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주관적인 해석이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보는 또 견해가 따로 있으니까 스페이스X의 총 유효 시장 추정치가 우주 관련된 게 3,700억 스타링크가 1조 6천억 반면에 AI 관련 유효 시장이 26조 5천억이 될 걸로 본 겁니다. 그래서 좀 비싸게 본 거거든요. 이렇게 AI 관련된 부분을 너무 높게 잡은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지표들을 보면은 최근까지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 놓은 성과를 보면은 야 이게 정말 AI 분야에서도 폭발적인 성장을 이 양반이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 견해는 160불 170불 상장하고 나서 이런들 15% 30% 이렇게 올랐는데 물량이 쏟아져 나올 거니까 11월까지 한 1조 6천억 불이 그럼 가격이 상당 부분 조정될 거다 이야기죠.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그런 좋은 투자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이면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논문을 한번 특별히 다뤄본 겁니다. 정말 천재들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런 논문을 몇십 페이지짜리를 그냥 막 쓰는지.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세월이 다 흘러가고 가고 나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